할머니, 오늘도 폐지 주우러 나오셨어요? 아이고, 그러다 쓰러지시겠다. 슈퍼마켓 앞 평상에 앉아있던 순이 엄마가 혀를 끌끌 찼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골판지 조각을 집었다. 손수레 바퀴가 아스팔트 위에서 덜커덩거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을 안 하면 사람들은 내가 귀가 어두운 줄로 안다. 그 편이 훨씬 편하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이 동네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거지 할머니. 그게 내 별명이다. 정확한 이름은 최복순. 올해 75이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낡은 꽃무늬 점퍼에 고무줄 바지, 발이 넓적해서 운동화도 제대로 안 맞아 늘 뒤꿈치를 꺾어 신는 슬리퍼 차림. 손수레 하나에 폐지를 가득 싣고 하루 종일 골목을 누비는 노파. 그게 동네 사람들 눈에 비친 최복순이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웠다. 수레를 끌면서도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막내 인호한테서 연락이 없다. 어젯밤부터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인호는 36살에 아직 장가도 못 갔고 작은 인쇄소를 운영한다며 몇 년째 버텨왔는데 요즘 들어 목소리가 이상했다. 뭔가 숨기는 눈치였다. 나는 수레를 끌며 천천히 시장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생선 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그 골목은 내가 젊은 시절부터 밥벌이를 하던 곳이었다. 지금은 외지 상인들이 절반을 채우고 낡은 가게들은 하나둘 카페나 편의점으로 바뀌었지만 나는 변한 것들을 일부러 눈에 담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익숙한 냄새만 맡으면 됐다. 복순 씨, 오늘 박스 많이 나왔어요. 가져가요. 두부가게 주인 영감이 문 앞에 묶어놓은 박스 묶음을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레에 실었다. 이 영감은 내 사정을 알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그냥 눈앞에 노인이 힘들어 보이니까 박스를 챙겨주는 것이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유 없이 베푸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늘 마음속으로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수레를 한 바퀴 돌리고 나면 폐지 수거 업체까지 끌고 가서 무게를 달아 돈을 받는다. 오늘처럼 많이 모은 날이면 한 2만 원쯤 된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가엾다 했고 어떤 이들은 노인네가 죽을 때까지 저러고 살아야 하냐며 혀를 찼다. 한 번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내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할머니, 주민센터 가시면 기초연금이라도 신청해 드릴게요. 이렇게 힘드시면 안 되죠. 나는 그 손을 가만히 뿌리치고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기초연금. 한 달에 32만 원 남짓. 나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면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들키는 순간 이 동네에서의 내 삶은 끝나는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나는 22살에 이 동네로 시집왔다. 남편은 목수였고 우리는 반지하방 한 칸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돈이 없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나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동력이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팔았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봉제 공장 부업을 했다. 남편이 일이 없는 날이면 내가 더 뛰었고 남편이 술을 마시고 쓰러지는 날이면 나는 그 술값만큼 더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 나는 그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땅을 샀다. 이 동네 변두리에 있던 작은 공터 하나. 사람들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다. 나는 웃으면서 샀다.
그 다음엔 옆 공터를 또 샀다. 서울 외곽의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던 시절이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큰아들 인수, 둘째 딸 인영, 막내 인호. 셋 다 남들 못지않게 키웠다. 학원도 보냈고 대학도 보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남편 몰래 모은 돈, 내 이름으로만 된 통장과 땅에서 난 돈이었다. 남편은 죽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몰랐다. 나는 일부러 숨겼다. 왜 숨겼냐고. 나는 무서웠다. 돈의 힘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시장 골목에서 수십 년을 지켜봤다. 갑자기 돈이 생긴 집에서 형제끼리 칼부림이 난 것도 봤고, 부모 유산을 놓고 자식들이 법정에서 싸우는 것도 봤다. 나는 그것이 싫었다. 내 자식들이 돈 때문에 변하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가난한 할머니로, 폐지를 줍는 할머니로, 자식들 눈에도, 이웃들 눈에도, 세상 눈에도 그저 불쌍한 노인으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근검절약한다고만 알았다. 외식 한번 제대로 못했고 학원비 내줄 때도 통장에서 조금씩 빼줬다. 명절엔 용돈을 조금씩 쥐어주면서 엄마한테 큰 기대하지 마라. 엄마는 늙어서 짐이 될지도 모르니 니들이 알아서 잘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을 때 큰아들 인수 눈에 잠시 안도감이 스치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엄마가 짐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표정 하나로 나는 내가 옳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떨리는 걸까? 폐지 수거 업체 앞에서 무게를 달고 돈을 받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받았다. 최복순 씨 맞죠? 아들 최인호 씨 아시죠?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다. 나는 손술의 손잡이를 꽉 잡았다. 제가 인호 엄마인데요. 어머니, 아드님이 지금 저희한테 있습니다. 돈을 안 갚으셔서요. 4천만 원. 오늘 안에 안 들어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변의 소리들이 멀어졌다. 경운기 소리, 시장 상인들의 외침,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수중 속에 있는 것처럼 웅웅거렸다. 4천만 원. 사채? 끌려갔다는 말. 나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다. 그리고 손수레를 옆에 세워두고 주머니에서 낡은 핸드폰을 다시 꺼냈다. 전화를 건 곳은 인수한테도 인영한테도 아니었다. 나는 번호를 하나 눌렀다.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 3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다. 어이 나야. 복순이. 오랜만이지. 잘 있었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복순 씨? 이게 얼마만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일이 좀 생겼어. 내일 아침에 봐야 할 것 같아. 서류 준비해줘. 알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수레 위에 실린 폐지들이 저녁바람에 살짝 날렸다. 나는 그걸 눌러주고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오히려 아까보다 가볍고 단단했다. 오늘 이 발걸음이 내가 수십 년간 숨겨왔던 또 다른 발걸음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사채업자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순간순간 발이 멈출 뻔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나는 평생 멈추지 않는 걸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집은 이 동네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이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사람들은 저 집에서 어떻게 사냐고 했다. 지붕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보일러가 말썽을 부리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그 집. 나는 그 집을 고치지 않았다. 고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낡음이 나의 위장이었기 때문에.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낡은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안쪽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작은 비닐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접힌 종이들이 있었다. 등기권리증,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오래된 통장 몇 개. 나는 그 서류들을 꺼내 이불 위에 펼쳐놓고 안경을 찾아 코에 걸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갔다. 이노, 내 막내. 그 아이는 형제 중에서 가장 마음이 여렸다. 큰아들 인수는 어릴 때부터 야무지고 계산이 빨랐다. 세무사 시험을 붙어서 지금은 사무실을 꾸리고 있다. 나한테 명절에 50만 원씩 보내는 건 의무처럼 하지만 집에 얼굴을 내밀 때마다 집 상태를 훑어보는 눈길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내 것을 탐내는 게 아니라 짐이 될까봐 재는 눈길. 그게 더 서늘하다. 둘째 딸 인영은 남편 따라 부산에 내려갔다. 잘 산다고 했다. 1년에 한 번 오는데 올 때마다 새 옷을 입고 카드로 밥을 샀다. 인영이는 엄마가 저렇게 사는 게 부끄러운 거다. 표정이 다 보였다. 시어머니가 오면 밥이라도 같이 먹자는 말을 못하는 게 나를 데려가기 민망해서인 게 다 보였다. 그리고 이노. 막내는 어릴 때부터 눈물이 많았다. 형과 누나가 잘 나가는 거 보며 늘 주눅이 들었고 내가 속으로 제일 마음을 많이 쏟았던 아이다. 인쇄소를 차릴 때도 사실 내가 뒤에서 임차 보증금을 몰래 대줬다. 직접 줄 수가 없었으니까 지인을 통해서 융자를 놔주는 척했다. 인호는 그게 엄마 돈인 줄 모른다. 지금도 그 돈을 갚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사채를 썼다. 4천만 원. 나는 이불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 화가 났다. 하지만 그 화는 인호한테 향한 게 아니었다. 그 화는 나한테 향했다. 내가 더 잘 살폈어야 했다. 더 들여다봤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른 준비를 했다. 낡은 장롱 안쪽에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서랍이 있었다. 겉에서 보면 그냥 장롱 판자 같은데 손잡이를 옆으로 밀면 숨겨진 공간이 나타난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내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목수의 아내답게. 거기서 나는 갈색 종이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정장 한 벌이 있었다. 짙은 감색 울 정장. 한 번도 입지 않은 것처럼 반듯하게 개져 있었다. 그 옆에는 구두 한 켤레. 아직 광이 살아 있었다. 나는 그걸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 옷을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였더라. 10년도 넘었다. 땅 계약할 때 입었나? 아니면 건물 등기할 때였나?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만큼 오래 나는 이 옷을 숨겨두고 살았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다. 거울 속에서 낯선 얼굴이 나를 봤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는 완전히 하얘졌다. 하지만 눈빛은 눈빛만은 여전했다. 그 눈빛이 마음에 들었다. 살아있다는 눈빛. 오전 10시. 나는 버스를 타지 않고 택시를 불렀다. 카카오 택시 앱. 큰 손녀가 깔아준 앱이었다. 나는 이 앱이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이 있다는 것도, 그걸 잘 쓴다는 것도. 택시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며 나를 보더니 잠깐 눈이 동그래졌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노인 여성. 아마 평소에 나를 아는 동네 사람이었다면 입이 떡 벌어졌을 것이다. 어디 가십니까? 강남구 삼성동이요. 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면서 인호를 처음 안았던 날을 떠올렸다. 그 아이가 얼마나 작았는지, 손바닥보다도 작은 발, 울음소리가 얼마나 높았는지,
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다짐했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그 다짐을 나는 잊은 적이 없다. 택시가 강남 도심으로 진입할 때 핸드폰이 울렸다. 인수였다. 엄마, 인우한테 무슨 일 있어? 어젯밤부터 전화가 안 된다는데. 나는 잠시 말을 가다듬었다. 알고 있다. 엄마가 처리할 거야. 처리? 엄마가 어떻게 해? 인수야, 넌 지금 하던 거나 해라. 내일은 내가 안다. 전화를 끊었다. 인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엄마가 무슨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 표정을 볼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러 가는지 알고 있었다. 삼성동에 있는 빌딩.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건물. 1층은 커피숍, 2층은 병원, 3층은 학원, 나머지는 사무실과 고시원. 나는 이 건물의 임대 수익을 매달 받는다. 공실 없이 꽉 차 있다. 이 건물 하나만 해도 한 달 수익이 상당하다. 이 건물을 지은 게 20년 전이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다. 거기다 왜 건물을 짓냐고. 한적한 동네라고. 나는 그 말을 무시하고 지었다. 지금 그 건물 앞에는 지하철역이 생겼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오래된 부동산 관리법인의 대표 이용준이었다. 나와 30년 인연의 사람. 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세상에서 내 사정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 복순 씨, 얼마만이에요? 많이 놀랐어요. 전화가 이렇게 갑자기 오시니.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겼어. 나는 자리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다. 오는 길에 집에서 챙겨온 서류들이었다. 이용준이 내 손에서 서류를 받아들었다가 잠깐 멈췄다. 복순 씨, 이게 지금 4천만 원이 필요해. 그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봤다. 4천만 원은 지금 당장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꺼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지금 몇십억짜리 서류인데. 알아. 혹시 무슨 일이에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막내가 사채 들었어. 4천만 원. 오늘 안에 갚아야 한대. 이용준의 표정이 굳었다. 사채업자요? 어디서요? 몰라. 번호로 전화가 왔어. 내가 직접 가야 할 것 같아. 그가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나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복순 씨, 이건 위험할 수도. 이용준 씨.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내가 22살의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왔어. 이 나이에 사채업자 한 명 못 상대하겠어?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피식 웃었다. 맞네요. 나는 현금을 찾을 방법을 짰다. 계좌에서 빼는 건 시간이 걸리고 눈에 띄기도 했다. 나는 다른 방법을 썼다. 건물 임대 보증금 일부를 당겨 쓰는 방식. 이미 세입자들과 그 조항을 열어놔뒀던 계약이 있었다. 이용준이 전화 몇 통을 돌렸고 2시간 만에 4천만 원이 준비됐다. 나는 그 돈을 받고 다시 택시를 불렀다. 인호가 끌려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내야 했다. 그러려면 먼저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야 했다. 택시 안에서 나는 모르는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울리는 동안 나는 창밖의 서울을 바라봤다. 높은 빌딩들,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나를 아는 이는 거의 없다. 폐지 줍는 거지 할머니라는 것만 안다. 오늘 나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생각이 없었다. 나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긴 내 살점 같은 막내.
전화가 연결됐다. 왜 다시 전화하셨어요? 거칠고 낮은 목소리.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돈 갖고 갈 테니까 장소 알려줘요. 택시가 성동구 골목 안쪽으로 들어섰다. 낮에도 그늘이 지는 좁은 골목이었다. 양쪽으로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군데군데 불법 주차된 차들이 골목을 더 좁게 만들었다. 사채업자가 알려준 주소는 3층 건물이었다. 1층에는 셔터가 내려진 가게, 2층과 3층은 사무실처럼 보였다. 간판도 없었다. 건물 입구 옆에 낡은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거기 젊은 남자 둘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는 택시에서 내렸다. 두 남자가 나를 봤다.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다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노인 여자 혼자 왔다. 그 표정이 말하고 있었다. 별거 아닌 상대라는. 어디 가세요? 한 명이 담배를 재터리에 비벼 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호 엄마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해서 왔어요. 남자가 잠깐 위아래를 훑어봤다. 단정한 감색 정장, 조용한 눈빛. 그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는지 남자의 표정이 살짝 달라졌다. 하지만 이내 으스대는 표정으로 돌아왔다. 올라오세요. 나는 계단을 올랐다. 손잡이가 없는 좁은 계단이었다. 나는 벽을 짚지 않았다. 2층 문을 열자 안쪽에 두 남자가 더 있었다. 한 명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한 명은 구석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방 한편 소파 옆 의자에 묶이지는 않았지만 두 남자 사이에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인호였다. 나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눈 주위가 퉁퉁 부어 있었다. 입술이 터졌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다. 어젯밤부터 여기 있었던 것이다. 인호가 고개를 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엄마. 그 아이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곧바로 흘러내렸다. 눈물이. 엄마 왜 왔어? 엄마가 왜? 나는 인호를 보며 딱 한마디만 했다. 괜찮아. 엄마 왔다. 책상 앞에 앉은 남자가 일어섰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손에 반지를 여러 꼈다. 그가 내 앞으로 걸어오며 웃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다. 어머니가 직접 오셨네요. 연락을 못 받으셨나 봐요. 오늘 4천만 원 안 오면 이자가 붙는다고. 받았어요. 나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다. 두꺼운 봉투. 그 사람 눈이 봉투에 꽂혔다. 4천만 원이에요. 직접 세어봐요. 나는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남자가 손을 뻗어 봉투를 잡으려 하다가 멈췄다. 그런데요, 어머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호 씨가 쓴 원금이 4천이고 거기에 한 달치 이자에 연체 이자까지 하면 5천이 넘거든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약서 가져와요. 예, 계약서요. 인호가 서명한 차용증이랑 이자 계산서 가져오라고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잠깐 주위를 둘러봤다. 부하들도 서로를 봤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어딘지 알고. 여기가 어딘지는 나도 알아요. 나는 핸드백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이미 녹음이 돌아가고 있었다. 남자가 그것을 보더니 이마에 힘을 줬다. 아까 계단 올라오기 전부터 녹음했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경찰에도 위치 공유해놨고요. 나한테 협박하거나 건물 구조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라고 해놨어요. 내가 늙어서 뭘 모를 것 같아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남자가 나를 다시 봤다. 아까와는 다른 눈으로. 단순한 노인 여자가 아닌 것을 눈치채기 시작한 눈빛이었다. 계약서 가져와요.
합법적인 이자 부분만 계산해서 정확히 낼 거니까. 그 이상 청구하는 거면 나도 법대로 대응해야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턱을 당기고 나를 바라봤다. 내기를 하듯 눈이 마주쳤다. 먼저 시선을 내린 건 그쪽이었다. 가져와. 부하 중 하나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가져왔다. 나는 안경을 꺼내 코에 걸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다. 금리 조항, 연체 이율, 원금 확인. 나는 숫자에 강하다. 수십 년을 장부 보며 살아왔다. 연이율이 여기 30%로 돼 있네요.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예요. 30%는 불법이고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니까 원금 4천만 원의 법정 최고 이율로 계산한 이자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계산했는데 총 4,340만 원이에요. 이 봉투에 4,500 들어있어요. 잔돈은 영수증 써서 돌려줘요. 나는 봉투를 다시 내밀었다.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이 나를 훑었다. 어딘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당신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폐지 줍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호 쪽으로 걸어갔다. 인호가 울먹이며 일어섰고 그 사이에 끼어있던 남자들이 한 발씩 옆으로 비켜났다. 나는 인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떨고 있었다. 가자. 인호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왔다.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인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오후 햇살이 쏟아졌다. 인호는 햇볕을 받자마자 눈을 찡그렸다. 어젯밤부터 그 어두운 방 안에 있었을 테니. 택시를 불렀다. 기다리는 동안 인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했어? 거기서 폐지값 좀 모았어. 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인호는 웃지 않았다. 그 아이 눈에 당혹감과 의욕이 섞여 있었다. 엄마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저럴 수 있었는지 그 눈은 묻고 있었다. 나는 택시가 오기를 기다리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아직 할 말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 할 필요는 없었다. 오늘은 이 아이를 데려왔으면 됐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직은.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다.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나오는 나와 인호를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맞은편 건물 앞에 세워진 차 안에서 인수가 두 손을 핸들에 올려놓은 채 굳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큰아들 인수는 엄마 전화를 받고 가만히 있지 못했다. 인호가 걱정됐고 엄마가 걱정됐고 그래서 주소를 수소문해서 찾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나오고 있었다. 단단한 발걸음으로 인호를 손에 쥐고. 인수는 차 문을 열지 못했다. 그냥 거기 앉아서 엄마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인수가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엄마를 너무 몰랐다는 것을. 인호를 집에 데려온 날 밤 나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씻기고 밥 먹이고 재웠다. 그 아이는 밥을 3공기 먹었다. 배가 고팠던 것이다. 먹으면서도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다. 눈가가 붉었고 숟가락 드는 손이 가끔 떨렸다. 나는 반찬을 더 얹어주면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 척했다. 인호가 잠들고 나서야 나는 마루에 앉아 혼자 물을 마셨다. 4천만 원.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그 돈이 필요했는지 나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다. 인쇄소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다. 요즘 인쇄업계가 디지털에 밀려 얼마나 힘든지는 시장 골목에서도 보였다. 거래처가 줄고 단가가 떨어지고 기계 유지비는 올라가고 그 안에서 버티다가 어디서 급하게 돈을 구하려다 사채를 쓴 것이겠지. 내가 미리 더 챙겼어야 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 한켠이 쑤셨다. 나는 자식들한테 돈 걱정 없이 살아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스스로 버텨야 한다.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된다. 그게 내 신념이었다. 그런데 그 신념이 막내를 사채업자 손에 넘긴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무너지면 안 됐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하지 못한 방문자가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문을 열었더니 인수가 서 있었다. 양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는 표정. 엄마, 왔냐? 들어와. 나는 아무렇지 않게 문을 더 열어줬다. 인수가 들어오며 집안을 한번 둘러봤다. 늘 보던 낡은 집이었지만 오늘은 좀 다른 눈으로 보는 것 같았다. 인호는 아직 자고 있었다. 인수는 식탁에 앉았고 나는 국을 떠다 줬다. 밥 먹어라. 인수가 숟가락을 들면서 나를 봤다. 엄마, 어제 나 거기 있었어. 나는 그 말을 들었다. 아는 척하지 않았다. 뭐하러 왔냐? 인호 걱정돼서. 엄마 걱정도 되고. 근데 인수가 숟가락을 내려놨다. 엄마가 먼저 나오고 있었어. 인호 데리고. 그 표정이. 그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를 보며 조용히 국을 먹었다. 인수가 뭔가를 말하려다 삼키는 것이 보였다. 엄마, 4천만 원 어떻게 한 거야? 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모아둔 거 있었어. 얼마나 있는데? 니 알 거 없어. 엄마. 인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 세무사야.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지금까지 엄마가 혼자서 다 해온 거잖아. 나도 이제는. 인수야. 나는 수저를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네가 세무사인 건 나도 알아. 근데 엄마 재산 파악하려고 여기 온 거야? 인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뭐가 궁금한 건데. 나는 인수를 똑바로 봤다. 그 눈이 흔들렸다. 40살이 넘은 아들이 어릴 때처럼 눈이 흔들렸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 사람들 앞에서. 그게 궁금해. 나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진심인가? 탐심인가? 걱정인가? 나는 오랫동안 사람 눈을 봐왔다. 시장에서, 골목에서, 계약서 앞에서. 그 눈을 읽는 법을 안다. 인수의 눈에는 지금 당황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당황함 뒤에 조금의 부끄러움이 있었다. 자신이 엄마를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나는 다시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밥 먹어라. 식는다. 그날 낮 인호가 일어났다. 부은 눈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부엌으로 들어왔다가 인수를 보더니 굳었다. 형이 왜 여기? 앉아. 인수가 먼저 말했다. 인호가 눈치를 보며 식탁에 앉았다. 나는 세 사람을 위해 점심을 차렸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특별한 것 없는 밥상이었다. 셋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밥 씹는 소리만 들렸다. 반찬을 다 비울 때쯤 인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나 미안해.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밥을 떴다. 알아. 내가 왜 그랬냐면 나중에 해. 아니, 지금 해야 해. 나 계속 이렇게 있으면 못 말할 것 같아.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인호를 봤다. 인호의 눈이 또 빨갰다. 거래처가 두 군데가 한꺼번에 터졌어. 외상을 못 받고
기계 수리비가 갑자기 나왔고 직원들 월급 줘야 하는데 은행은 담보가 없다고 했고 급하게 쓰다 보니까 이자가 불어서 어디서 빌려야 하는지도 몰라서 인터넷에서 알아봤다가 그쪽으로 연결됐어.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엄마 사정도 아는데 폐지 주우시는 거 보면서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다가 나는 인호를 가만히 봤다. 그 아이는 엄마가 가난한 줄 알고 짐이 될까봐 혼자 끙끙 앓다가 더 깊은 데로 빠진 것이었다. 내가 만든 벽이 내 막내를 거기까지 몰아넣은 것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이었다.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숨김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걸 알게 된 것이 인수가 조용히 말했다. 인호야, 엄마 어제 사채업자 사무실에 현금 갖고 들어가셨어. 인호가 눈이 커졌다. 현금? 얼마나? 인수가 나를 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수가 말을 이었다. 4,500이. 인호가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봤다. 엄마, 그 돈이 어디서? 나는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기 위해 개수대로 걸어갔다. 다 먹었으면 그릇 갖고 와라. 인호와 인수가 서로를 봤다. 그 눈에 같은 물음이 있었다. 우리가 모르는 엄마가 있었다. 그날 밤 늦게 셋이 마루에 앉아 있는데 인영한테서 전화가 왔다. 인수가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다. 인영이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새어나왔다. 엄마, 인호 괜찮아? 나 지금 당장 올라갈까? 괜찮아. 안 와도 돼. 아니, 나 걱정되는데. 엄마도 그렇고. 인영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 생각보다 훨씬 튼튼해. 전화를 끊었다. 인수가 곁에서 그 말을 들었다. 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다들 오늘 여기서 자고 가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펴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오래된 나무 천장. 금이 간 곳이 있었다. 비가 오면 저기서 물이 새곤 했다. 나는 그 금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내일은 말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숨기는 게 답이 아니었다. 인호를 살리기 위해 본색을 드러냈고 이제 그 본색은 돌이킬 수 없는 물길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문제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었다. 자식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변하느냐였다. 그게 내가 수십 년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었다. 돈을 알게 된 자식들이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인호의 부은 눈을 보고 나서 나는 깨달았다. 숨기는 것도 결국 상처를 만든다는 것을. 나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도 눈을 감은 채 기다렸다. 내일의 빛이 올 때까지. 아침이 왔다. 나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다. 언제나 그랬듯이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된장을 풀고 밥을 안쳤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리는 생각했다. 오늘 말해야 한다. 오늘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아이들이 함께 있는 날이 얼마나 있다고. 인수가 제일 먼저 일어났다. 마루에 나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내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들어왔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엄마. 인수가 내 팔을 잡았다. 가볍게.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했다. 어젯밤에 생각 많이 했어. 엄마가 무슨 말 하려는 건지. 오늘 말해줄 거지? 나는 아들 얼굴을 봤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잠을 많이 못 잔 것 같았다. 밥 먹고 나서 인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다. 인호도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는데 어제보다 얼굴이 많이 풀렸다. 붓기가 빠졌고 눈빛이 돌아왔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안도했다. 셋이 앉아서 아침을 먹었다. 밥이 거의 다 끝날 무렵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낡은 장롱문을 열었다. 아래 서랍을 열고 옆 한자를 밀었다. 숨겨진 서랍. 거기서 꺼낸 건 서류 봉투가 아니었다. 작은 노트 한 권이었다. 오래된 것. 표지가 달아 있었다. 나는 그 노트를 들고 식탁으로 돌아왔다. 두 아들이 나를 봤다. 나는 자리에 앉아 노트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인호가 물었다. 엄마 장부야. 노트를 펼쳤다. 첫 장부터 빽빽한 숫자들이었다. 날짜와 금액. 1982년부터 시작된 기록들. 엄마가 22살에 시집와서 그날부터 썼어. 하루에 번 돈, 쓴 돈, 남긴 돈. 하루도 빠짐없이. 두 아들이 노트를 들여다봤다. 숫자들이 작고 빽빽했다. 수십 년의 날들이 거기 다 있었다. 이 노트가 지금까지 12권이야. 인수가 고개를 들었다. 12권? 응. 처음 10년은 시장에서 야채 팔아서 번 돈. 그 다음 10년은 땅값 오른 것. 그 이후로는 임대 수입. 인호가 눈을 깜빡였다. 임대. 수입?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엄마 이름으로 된 건물이 있어.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건물이요? 인수가 낮게 물었다. 삼성동에 하나, 마포에 하나, 그리고 여기 이 동네에도 하나. 다 엄마 명의야. 두 아들이 서로를 봤다. 다시 나를 봤다.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계속했다. 이 집이 낡은 거, 폐지 주우러 다니는 거. 일부러 그런 거야. 너희 아버지도 죽을 때까지 몰랐어. 나 혼자만 알았어. 인호가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왜요? 왜 숨겼어요? 그 물음이 방 안에 울렸다. 나는 아들을 봤다. 그 눈 안에 당혹감과 서운함과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너희 아버지가 돈 생기면 어떻게 됐는지 알지? 술이 세졌어. 큰 소리가 커졌어. 형제들한테 돈 퍼줬다가 욕먹고 돌아왔어. 나는 그게 싫었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무서웠어. 돈을 알게 된 너희가 엄마한테 기대게 되면 스스로 버티는 법을 잊게 되면 그게 더 무서웠어. 인수가 눈을 깜빡였다. 무언가 눌려있던 것이 풀리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산 거야. 우리를 위해서? 반은 맞아. 반은 내가 틀렸어. 나는 인호를 봤다. 인호가 사채 쓴 건 내 탓도 있어. 엄마한테 말 못하게 내가 막아놨으니까. 엄마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더 나쁜 데로 간 거야. 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게. 나는 노트를 덮고 두 아들을 차례로 봤다. 삼성동 건물은 층마다 새가 다 들어와 있고 마포 건물은 리모델링 끝나면 내년에 분양할 거야. 여기 동네 건물은 지금 공실이 2칸인데 하반기에 채울 계획이야. 인수가 너클 잃은 표정으로 들었다. 세무사 특유의 계산하는 눈빛이 돌아오려다가 다시 어딘가 무너지는 표정이 됐다. 인호야. 내가 막내를 불렀다. 인호가 눈물을 닦으며 나를 봤다. 인쇄소 살릴 방법이 있어. 기계 새 걸로 바꾸고 거래처 다각화하고 디지털 쪽으로 조금 방향 틀면 돼. 엄마가 초기 자금 대줄게. 단 조건이 있어. 인호가 눈을 깜빡였다. 내가 직접 계획서 써와야 해. 엄마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네 사업이니까 네가 책임지는 거야. 계획서 보고 엄마가 판단할게. 인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깊게. 엄마. 응.
왜 이제 말해줘요? 나는 잠시 창밖을 봤다. 아침 햇살이 낡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인호 눈을 보고 나서, 어젯밤에 그 눈을 보고 나서 더 말하지 않았다. 인호는 알아들었다. 인수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엄마가 짐이 될까봐 생각한 적도 있었어. 나중에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돈 얼마나 들까? 그런 생각. 고백이었다. 쉽지 않은. 알아.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표정 봤어? 예전에도 엄마 눈치가 있어. 인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미안해, 엄마. 미안한 거 없어. 그게 당연한 거야. 엄마가 짐처럼 보이게 살았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 엄마도 너희도. 나는 싱크대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다. 인영이한테도 연락해라. 다음 주에 다 모여. 얘기할 게 있으니까. 인수가 물었다. 뭔 얘기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나는 물을 마셨다. 시원했다. 그날 오후 나는 정장을 벗고 다시 낡은 꽃무늬 점퍼를 입었다. 고무줄 바지에 뒤꿈치 꺾어 신는 슬리퍼. 손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나섰다. 마주친 순이 엄마가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도 폐지를 주울 것이다. 내일도. 그게 바뀌지는 않는다.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이고, 내가 이 골목과 연결되는 방법이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무언가가 달라졌다. 나는 숨김으로 자식들을 지키려 했다. 그런데 숨김은 벽을 만들었다. 그 벽 너머에서 인호가 혼자 무너지고 있었다. 이제 그 벽을 조금씩 낮출 것이다. 다 허물지는 않겠다. 아직은. 하지만 아이들이 필요할 때 손 내밀 수 있는 구멍 정도는 만들어야 했다. 수레바퀴가 아스팔트 위에서 덜커덩거렸다. 나는 앞을 보고 걸었다. 등이 고닫다. 발걸음이 느리지 않았다. 이 골목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최복순. 동네 사람들이 거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최복순. 빌딩 세 채를 가진 최복순. 아이 셋을 키운 최복순. 사채업자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는 최복순. 나는 오늘도 나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골목 끝에서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손수레를 끌고 허리를 펴고 눈을 들어 아무도 모르는 그 눈빛으로. 마지막까지 감동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